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 인증받지 않은 8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에 회의를 하나 주재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무시무시하죠. 내용 첫 번째 줄이래요.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해외 직구 금지. 두 번째 줄.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금지 차단 이런 게 이제 이런 정부기관 회의 자료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등장했죠. 이거 뭔가 수사기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보통 수사 결과 발표하거나 무슨 단속 결과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후폭풍이 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하나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럼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이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으니까 굉장한 반발이 생겼고 소비자 사이트 같은 데서 물건값 2~3배 된다. 그리고 중간 유통사항에 캐시 인증 붙여서 마진 남겨먹는다. 이런 얘기가 막 도니까 부랴부랴 사흘 만에 19일에 다시 이런 발표를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의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리적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자료로 이렇게 명문화해서 발표했고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자료를 이렇게 국무조정실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다음 달에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사전적으로 차단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이래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참 문제의식이 큰데요. 작년에 연구개발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했죠. 그런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작년에 삭감 안 했으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취약 연령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장관도 그만두고 없던 일로 했던 일 기억나시죠? 노동시간 뭔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노동시간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이것도 발표하자마자 얼마 만에 바로 철회를 했어요. 이 아마추어 정부다, 오락가락 정부다 이런 비판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아마추어도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아마추어 대회 뭐든지 나가보면요. 스포츠든 음악이든 또는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만든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봐도 프로에 근접한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아마추어도 안 되는 정부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 나오시는 날인데요. 중국 증시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김윤지 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 나오시는데요. K드라마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셔서요. 중국 증시, 중국 경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증시가 다시 중국에서 반등하고 있어. 상하이 종합지수도 뭐 한 달간 3.8% 올랐고 최저점하고 올해 최저점하고 비교하면 뭐 15% 오른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전병서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중국 경제 위기론이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사실 모셔서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는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기반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봄이 오는지는 뭐 물에서 놀고 있는 오리한테 물어봐라. 네. 그 시장한테 답을 찾는 게 답인데 그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이 위기다, 뭐 끝났다 하는 것이 미국발 얘기였는데 네. 최근 한 달간 그 미국에 상장된 아시아 ETF들 상승률을 보면 중국이 23.3, 홍콩이 23.3, 중국이 22, 대만이 9, 한국이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1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한 15% 가까이 이제 쭉 올라왔는데 세 가지가 다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뭐 실물 경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GDP가 이게 1분기가 5.3, 뭐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그 순매수를 보면은 이게 최근에 그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이 뭐 많이 삽니다. 그때 그 차트를 보면은 뭐 5월까지 해서 한 220억 불 정도 아시아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한 150억 불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 100억 불이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한 30억 불 빠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시아로 돈 들어오는 건 한국하고 중국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국이 또 정책을 뭘 하나 쓰는데 중국이 뭐 한 10년 만에 증시 부양책을 하나 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밸류업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증시 부양책을 같이 내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그게 세 가지의 그 펀더멘탈 뭐 자금 정책 여기에다 골고루 이제 호재가 있었던 겁니다. GDP 회복세,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서 예. 들어오기 시작한 거,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예. 이게 밸류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사실 또 관심이 가는데요. 그 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국무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제 증권감독원이 지금 밸류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도 증권감독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증권감독원보다도 더 이제 윗부서가 우리 같은 행정부죠. 국무원인데 국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증시 부양책을 냈어요. 그래서 신국 구조 뭐 이런 말을 중국에 쓰는데 신국 구조. 새로운 이제 국무원의 9가지 조치. 그래서 우리로 얘기했을 때 중국판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배당 늘려라, 또 공시 잘해라, 뭐 투자가 이익 보호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개미들이 중국 개미가 많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 아니요, 중국에만. 중국의 개미. 중국의 네. 개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맞네요. 전체 인구의 4배가 되는데 이 개미들이 눈치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그 행정부 차원에서 감독원이나 거래소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요거 시그널 굉장히 강하게 줬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중국 정부가 아주 희한한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 쓴 게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경영평가 KPI 지수. 그래서 우리도 뭐 국유기업 경영평가 해가지고 S 받으면 보너스 더 주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 CEO들의 경영평가에 이번에 KPI에다가 시가총액 관리라는 한 번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중국의 국유기업 회장이 목이 날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국유기업들이 알아서 네네. 이제 배당도 하고 공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익도 많이 내고 요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절반 되는 그런 이제 시가총액 가진 기업들이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그러면 바로 자사주를 사든지 뭐 이제 이런 걸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만들어줬고, 네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중국 개미들이 3년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개미들이 아직 뭐 대량으로 돌아 이런 조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내재적인 그 밸류업하고 그 외국인들이 만든 장이다. 아직 개미들은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은 early 스테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개미들은 타이밍이 늦죠. 먼저 이제 기관이나 뭐 이제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번에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 증시의 반등은 아직은 early 스테이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국유기업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너무 달라서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에선 국유기업이라고 해도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이외의 나머지 지분을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게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공기업하고는 다른. 그렇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KT, 포스코, 뭐 이제 옛날에 SK텔레콤 뭐 이런 거하고 똑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GDP의 한 64%가 국유기업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한 90몇 개 국유기업 그룹인데, 뭐 국유기업이라고 그래서 한 개 기업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포스코만한 회사들이 이제 한 100여 개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상장된 게 한 절반이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 경제도 끌고 가고 주식 시장도 실제적으로 끌고 가는데, 뭐 국유기업이라는 게 위에 눈치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자기가 나서서 뭐를 하지 않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이번에 찌른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뭐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의 특징이 이게 정부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랐는데 중국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빠진 것이 뭐 투자가들의 책임, 뭐 정책 실패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규제 3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 폭락시켰고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두 개 같이 폭락을 하니까 뭐 자산 가치, 자산 시장이 한 4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작가님 주신 그 다음 질문 봤더니만 이제 소비 문제, 내수 문제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내수를 부양시키려고 하면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주가를 오르게 해야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리 스테이지라고 하셨습니다만 수치 보니까 4월에 중국 순매 판매 조금 늘어난 걸로 2.3%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그래서 건가요? 소비가 이제 바닥은 친 건 분명한데 중국은 소비가 두 자릿수 한 10%대 보통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대로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낮은 쪽이고, 근데 그 낮은 이유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내구 소비재,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구나 이런 거 경기 부양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뭐 부품이 2만 몇 개가 되니까 자동차가 좋아지면 기계, 뭐 철강, 금속이 한꺼번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실은 똑같은데 차를 사게 하려면 좋은 게 이제 어디 공돈이 들어오든지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주식시장의 화랑이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담보리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웰스 이펙트가 있지만 이게 주가 부동산이 3년 반 동안 내리 빠졌으니까 웰스 이펙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그래서 소비 심리가 최근 20년 중에 최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신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공장 정상화를 이제 지원도 하고
또 동료다는 바람에 이게 뭐 6.7, 7 이렇게 가면은 소비는 2.3밖에 되지 않는데 생산이 6.7이면은 생산 과잉의 느낌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GDP 수치는 늘어가지만 이제 내부 소비는 아직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중국도 뭐 우리 같으면은 지금 수출하고 무역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가 넘지만 중국은 지금은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밖에 안 돼요. 수출도 전체 GDP는 한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미국처럼 내수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에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내수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 좀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국이 이제 5월달, 3월달 뭐 해가지고 한 서너 달 사이에 PMI 네.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다가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 얘기는 이제 50 이상 올라왔다는 거 지금 막 그 라인 차트인데 네. 저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내다보는 짧은 경기 지표지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경기가 좋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걱정할 게 없고 이제 소비만 어떻게 이제 올리면 된다. 네네. 그게 중국 정부의 이제 고민이죠. 그러니까 아까 차트에서 빨간 선이 PMI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예측하는 경기 그렇죠. 지표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고, 그 노란 바 막대 그래프가 소비자들의 심리 그렇죠. CPI. 소비 CPI죠. 네, 예. 그걸 보여주는 건데 둘 다 오르고는 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소비 심리는 조금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CPI가 저게 마이너스가 연속으로 4달 나오다가 네.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생산이든 소비든 네. 회복세로 들어선 건 확실한데 이게 이제 서방 세계의 기대나 중국 정부의 기대처럼 훅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산 시장의 폭락이 이게 이제 후유증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정부에서 자산 시장을 부양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를 조금 더 그렇습니다. 오르게 그걸 만들기 가속화시키려고 위해- 그러는 거죠. 아, 그럼 신국 구조에 조금 다른 조처들도 있습니까? 아까 저 국유 기업들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유기업에 관한 언급은 없고요. 저 전체 상장 회사들에 관한 얘기가 신국 구조고 그 바로 직전에 보면은 그 국유기업에만 해당되는 조치를 먼저 사실은 손을 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가 네네네.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절반 되는 회사가 주가를 안 빠지게 만들면 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은 이건 무지 강해졌다고 봐야죠. 아.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국 구조를 그렇죠. 발표를 한 거군요. 신국 구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뭐 내용이 그러네요. 많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중국도 뭐 우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 개인 투자가들이 개미들이 뭐 2억 명 가까이 되니까 네네네. 2억 명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정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내동 매매, 뭐 테마주 매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작전 뭐 이런 게 난무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장을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세 조정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바로 잡아넣는다. 엄격한 규제를 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그 배당을 좀 높여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기금이나 보험 같은 장기 투자가들의 그 시장 진입을 늘려라. 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그런 정책을 이번에 골고루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 정부가 얘기하니까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그래서 이제 집행력이 이게 있을 것 우리하고 같고. 약간 다른 점은 우리도 뭐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미국, 중국, 일본도 이제 그런 거 하고 했지만 중국은 이게 국무원이 정부가 오피셜 얘기한 거고 이거 안 하면은 페널티를 바로 줘버린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5월 달에 아마 아시아 국가들 ETF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성과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네요. 저 표에 보니까 중간에 강제성 부분이 이제 중국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고 한국이나 그렇죠. 일본은 뭐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 이상 되게 해야 된다. 네네네. 이제 이건 반드시 해라. 이렇게 오더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작심하고 주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어요. 펀더멘털 GDP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귀환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중국 아시아 ETF부터 시작해서 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작심하고 소비 부양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갈 것 같다는 인상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난 리스크가 최근에 미국에서 보호주의 드라이브를 좀 더 세게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크게 올려가지고 뭔가
중국을 제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뉴스에 투자자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한 거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50%, 100% 올린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쇼크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떤 커머디티도 가격이 뭐 미국하고 한국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50%를 올리거나 100% 올려보면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끝났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전기차가 100% 관세 매기겠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전기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말폭탄이지 이게 진짜 무역 폭탄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텃밭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민주당의 이제 지지 세력,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기라든지 네. 뭐 석유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제 공업 네. 이게 지지 세력인데 바이든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뭐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요것만 얘기를 했지. 근데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지금 뭐 철강 보복관세 때린다, 전기차, 태양광, 심지어는 뭐 주사기 바늘까지 때린다고 마구 이제 무역 쪽에 그 규제를 쏟아냈어요. 네. 이거 왜 이랬냐는 거는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 지지율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은데 네. 거기를 보시면은 작년 9월 지지율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네. 여기 작년 이제 9월 이후로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지율은 빨간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바이든인데 네. 바이든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4월 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야 이거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봤는데 이게 5월 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높고 트럼프 지지율이 높고 바이든은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 지지율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쪽에 그 지역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네. 딱 좋은 게 지금 이제 러스트벨트에 딱 맞는 것이 전기차죠. 네.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때리면은 거기는 노동자들이 이제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철강도 거기에 들어가니까 철강에 대해서도 뭐 50% 25% 때리겠다. 전기차에서 때리겠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태양광하고 배터리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현재 그렇습니다. 없단 말씀이시죠? 없는데 관세를 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말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저렇게 막 썼지만 우리도 막 언론에서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진짜로 중국이 미국에 전기차 몇 대 수출한 거냐 이거 체크해 봐야죠. 네. 근데 중국의 메이저 탑5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비아디 같은 데들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렇죠. 진출 못한 거군요. 예.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있는데 네. 세계에서 1등하는 제일 좋은 차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2류, 3류 회사들이 붙으면 코 깨지는 건 뻔한데 거기 안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유럽에는 뭐 전기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에 대거 들어간 것이지 미국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또 좀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냐를 보면은 네네. 제가 준비한 차트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재 품목 관세율과 적용 시점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전기차, 뭐 태양전지, 뭐 이런 거 중요해요. 네. 배터리.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를 이제 제재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중국이 뭐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35%를 커버하는데 네. 악소리가 나는데 보시면 적용 시점을 보면요. 네. 전기차하고 태양전지, 주사기 바늘 네. 요거 세 개를 100% 50% 올렸고 네. 그 나머지 뭐 철강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 25%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25%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트럼프가 2018년부터 무역 전쟁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25%를 때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25% 때리는 그 사이에 뭐 좀 그 관세율을 낮췄던 거를 다시 올리는 것이지 새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게 실행 그 가능 일자를 보시면요. 반도체가 큰 샥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2024년에 하는 게 아니고 2025년에 하는 거 선거 끝나고 한다는 거죠. 아, 적용 시점 줄여 보면은 그렇죠. 반도체 저게 내년이군요.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흑연, 그 배터리 만들려면 전기차 만들려면 그렇죠. 배터리가 있었는데 배터리의 응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흑연인데 네. 이게 2026년에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선 끝나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연구 자석인데 전기차 만들려면 자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도 2026년에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뭐 그때 가상하는 거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요거라는 건데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거의 없다. 반도체는 아. 선거 끝나고 나서 제재한다. 그래서 이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말폭탄이지 실제 폭탄이 아니에요. 무역 전쟁은 아닌 거네요. 현재로선. 그렇죠. 뭐 앞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현재로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보니까 뭐 이제 레토릭만 갖고서 50% 100% 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 공업지역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예. 많이 바이든이 밀리는 걸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뭐 이른바 러스트벨트, 미시간, 일리노이,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이제 수복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일종의 정치적 액션,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경제 실질적인 현재로서의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1년에 미국 수출을 얼마나 하냐면 5천억 불 정도 수출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저 때린다고 하는 모든 거 다 합쳤을 때 한 1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대략 한 4%가 조금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에서 그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한 17%?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그 17% 중에 17%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것 수출이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략 한 3% 내외 영향밖에 안 받아요. 네. 근데 그 3% 중에서 이제 4% 이번 조치로는 그 정도 영향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 별 영향이 사실은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세상에서 가장 예측 잘하고 이게 틀림이 없는 것은 돈이에요. 네. 그 돈한테 물어보면 이번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 심플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전기차, 예를 들면 그 배터리, 네네네. 이제 요런 회사들의 그 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차에서 1등하는 회사가 비아디거든요. 네네. 중국에서 비아디 주가가 그럼 대폭락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배터리 세계 1등하는 회사가 그게 이제 CATL이라고 닝더슈타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규제를 한 건데 태양광도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그 롱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별로 주가가 변화가 없어요. 네. 50% 100% 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저게 뭐 92%부터 시작해서 한 35%까지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쥐고 있고 미국의 점유율은 보시면 영구자석, 태양광, 배터리, 뭐 흑연 여기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없어요.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국내 산업이 그러면 이득을 보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내 산업이 국산화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뭐 미국 안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보복관세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 사기지 이것이 실질적인 이제 경제 충격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이게.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은 이미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가가 변동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만 이제 뭐 그 싸움 붙어서 큰일 났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중국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중국에 해당되는 업종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중국에서도 보복하겠다고 또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치적 액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중국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외교부 대변인이 그 똑같은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높은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해석을 하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이제 WTO에 제소하겠다. 근데 네. WTO는 미국이 이미 뭐 수합의를 만들어 놔가지고 WTO에 제소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이 무력화시켜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반덤핑 301조가 이제 뭐 불공정 행위 뭐 이런 건데 중국도 어젠가 보면은 네네. 그 포리포름 알데히드라고 POM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이게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게 대상되는 데가 EU하고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EU하고 대만하고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미국이 보복 관세 그렇게 때리는 바람에 중국이 화학 물질에 대한 이제 반덤핑 네. 이걸 돌아버리니까 이제 정말로 옆집에 모진 놈 만났다가 이제 돌을 맞는 그런 불상사가 사실은 생긴 겁니다. 아이고, 참 어이없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기사 봤어요. 중국에서 콩을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떤 그래서 이제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 미국 간보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되는 것이 좋냐, 바이든이 되는 것이 좋냐, 요거를 이제 중국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최대 품목이 콩이에요. 대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신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서 한 4개 지역이 농업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에 사는 콩의 거의 한 뭐 24%를 미국에 사오는데 요걸 지금 똑같이 그 말폭탄을 때리는 거죠. 우리가 미국산 수입콩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100%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말씀하신 위스콘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업 지역의 농민들 표가 우르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그랬을 때 그 지역은 바로 트럼프의 이제 지지 세력이 강한 동네예요. 이제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콩에다가 대대적으로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트럼프가 안 되면 좋겠다는 것의 표현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 뭘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바이든에 관한 소위 예를 들어서 IT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바이든이 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강한 데는 저 아이오와나 이런 중부 쪽이나 아니면 저 남부 쪽 이쪽이 굉장히 그렇죠. 강할 것 같은데 여긴 다 공화당 지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하면은 미국 안에서 트럼프가 입지가 막 흔들리고. 그렇죠. 트럼프가 되는 게 싫다는 거죠. 뭐 자동차, 철강 이런 거 건드리면 바이든 쪽이 흔들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전기차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80년대에 보면 일본이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이었을 때 미국이 그걸 죽여버리는 방법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미국 제품의 점유율을 20%로 무조건 개런티를 해라. 그리고 공급 과잉해가지고 원가 이하로 파는 거 안 돼. 그리고 생산, 판매, 투자 모든 데이터를 다 미국에 제출해야 돼. 이렇게 이제 10년 하는 바람에 일본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진짜로 전기차를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똑같은 미중 전기차 협정을 미국이 중국한테 먹이면 그게 진짜지. 지금처럼 뭐 관세 몇 프로 때린다. 수출도 안 하는 것에다가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으로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표심이 아니라고 하면 뭐 월마트에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게 관세를 때리면 단기간에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대체를 못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지금 미국의 최대 고민이 CPI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물가를 떨어뜨리면 오히려 관세를 내리는 게 맞죠. 네. 근데 뭐 그보다도 더 급한 게 표를 따야 되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제하고 표심하고는 서로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거를 중국과 세게 이제 뭘 붙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미국과 싸워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 또는 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미중의 실제적인 내부 사정을 보면 서로가 말로는 얼굴은 붉히지만 실제로 주먹을 내질러서 상대를 때리는 것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가는 이미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옛날에 논란이 됐던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같은 그런 게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럼 영향이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받으면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상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공약이 보복관세 60% 때리겠다 중국한테. 그런데 이게 바이든이 100%를 때려놨기 때문에 더 세게 때려야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을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면 더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양국의 무역 거래가 무조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미국하고 중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을 무역 거래량의 축소에 우리가 중간재나 반제품의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한테 당연히 오는 건데 정말 싸움은 미중이 하는데 거기서 코가 깨지는 것은 이제 미중에 그 납품을 하거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이런 나라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금년도는 제가 볼 때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뭐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다고 하면은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리스크 하나는 미국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대미 수출 비중이 뭐 대중 수출 비중이 거의 같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좋은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친구라는 개념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친구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고 무역 적자를 자기네를 줄여주는 나라가 친구다.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는 무역 적자가 나고 미국으로부터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좋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의 공격을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출은 중국으로 비중이 줄어들지만 수입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반도체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재 부품을 중국에 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커지면은 미중이 싸움을 했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하는 방법 중에서 원자재 수출을 통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미국에서부터는 수출이 늘어나서 무역 흑자가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이 이게 자기네끼리 방어를 하겠다고 해서 원자재 공급이나 뭐 가격을 올리는 이런 이제 제재를 했을 때 그 타격은 한국이 양방으로 다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내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충격 크게 받을 수 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하고 한번 중국 경제 짚어봤는데요. 당장은 큰 위험은 없고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무역전쟁도 사실은 뭐 뻥카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신데 내년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김윤지 박사와 같이 K-드라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이 미국은 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1970년대 장기 횡보장 직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전에 전쟁이 개입됩니다. 전쟁이 개입이 되면 이제 재정 지출이 경직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되면서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또 그런 국면에서 미국이 가졌던 소프트 파워가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베트남에서의
양민학살 이런 게 드러나면서 양키 고홈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나오죠. 지금도 보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아지고요. 전쟁에 막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경직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경제 정책은 저는 트럼프보다 더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팔게 하고 아예 공장을 여기다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에 미국이 꺾일 때와 기시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많이 보세요.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엄청 잘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제작되다가 요즘 제작 편수도 줄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 편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요즘 뭐 하나에 200억 드는 드라마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솟아 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드라마 산업 어떻게 될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항상 이렇게 문화 콘텐츠 얘기 나올 때마다 든든해요. 여쭤볼 전문가가 계셔서 드라마 제작 편수 줄어드는 거는 이제 언론에 또 보도가 많이 되고 네.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많이 줄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숫자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이 꾸준히 늘어오는 추세이긴 했어요. 그래서 대략 2000년대 이후에서 한 2000년대 한 16년까지는 사실은 방송국에서만 드라마를, 그러니까 방송국이랑 지상파 방송국에서만 드라마를 만들던 때라 이때는 한 해에 한 90편에서 한 100편 미만 정도를 만들어왔고요. 이후에 이제 2016년 이후에 한 2019년까지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TVN이나 JTBC 또 케이블 TV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서 드라마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한 해에 한 110편 정도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커요. 90편 만들다가 110편 만드는 게 숫자로는 뭐 2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작 기반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야 했던 거고. 제작 기반이라는 게 뭐 배우도 많아야 되고 그쵸. 스텝도 많아야 되고 감독도 늘어야 되고 그렇죠. 장비도 많아야 되고 장비 뭐 이런 늘고 거죠. 일단 제작비도 늘어나는 거고. 아, 돈도 그래서, 많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변화를 맞이한 게 이제 2019년 이후에 2020년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이때 드라마들이 이제 120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게 피크를 친 게 2022년에 141편까지 늘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특수여서 약간 코로나 기간 동안 OTT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제작되고 방영이 된 건데 근데 다시 2023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면서 2023년에 이제 123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편수로는 분명히 이제 141편 만들던 때보다는 18편 줄어든 거니까 굉장히 크게 줄어든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약간 전체 제작비 규모로 볼 때는 이게 141편을 만들던 시절이 맞았는지 아니면 123편이 약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쨌든 그게 편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산업이 커졌다는 이야기 1순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작비 늘어났다는 것도 뭐 어쨌든 뭐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거니까 그쵸. 일반적인 산업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들은 그 드라마 한 편에 뭐 200억 든다, 뭐 400억 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예. 나오는데 예.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사실 조금 제작 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맞는 게 그 제작비가 요즘 어느 정도 올랐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대략 10년 전인 2013년에 한국 드라마의 평균 편당 제작비가 보통 한 3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당 제작비니까 약간 16부작으로 생각한다면 16 곱하기 16 하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드라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 얘기고 2023년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보면 이거 이제 평균 숫자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편당 제작비가 한 3배에서 4배 크게는 한 10배까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60억 원이었다면 60원이었다면 한 3배라면 180억, 180억. 200억 원짜리 드라마들도 많이 늘어났고 아. 더해서는 뭐 600억짜리 드라마들도 충분히 나올 수 아, 있게 그래요? 되는 이런 상황이 아. 된 거죠. 그래서 제작비가 한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작비 대비 전체 제작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곱하기 3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편수가 아까 한 20편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략 제작비 전체는 한 4배 정도 늘어난 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쵸. 드라마 시장이 4배가 그렇죠. 커진 셈이네요. 네, 10년 전과 비교했을 10년 전에 때. 비해서. 예,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요즘 인기 있었던 그 눈물의 여왕 네.
얼마나 들었어요? 눈의 여왕 같은 경우가 이제 16부작 드라마인데 총 400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400억 원. 그럼 400억 원이 16부작이니까 한 편당 한 25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스타급 배우와 작가가 붙으면 한 대충 20억 내지 30억의 한 편을 만드는구나 이런 수준이 결정된 30억 거죠. 정도. 와. 다른 드라마들은 어때요? 좀 궁금하네요. 다. 이게 이제 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서 만드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굉장히 히트친 드라마 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온 무빙 드라마 무빙 있잖아요. 저 봤어요. 무빙 드라마 같은 경우가 이제 20부작이었는데 총 650억 원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작비가 한 편당 32억 원이 넘어가게 돼요. 650억 원. 예. 이게 딱 10배 오른 거네요. 그렇죠. 10년 이게 약 비해서. 10배 늘어난 거고 이제 수리남 같은 드라마는 사실은 6부작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총 35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편당 제작비는 사실 더 높아요. 한 58억 원이 넘는 수준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그러면 그 TV에서 볼 수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들 있잖아요. 요거들은 이제 JTBC에서도 방송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뭐 아시아에 나오는 뷰에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 드라마 같은 경우가 보통 그 편당 한 22억 원, 22억 원 22억 정도에서 원. 16부작해서 한 350억 원 정도 들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1편을 되게 재밌게 본 게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네. 이게 저 후속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 전작이 굉장히 히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즌 2가 올해 4분기쯤 나온다. 이미 네. 거의 다 찍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1,000억 원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1,000억 원이요? 네, 1,000억 원. 이거는 완전히 이전하고는 또 수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전작이 워낙 큰 히트를 쳤던 드라마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6부작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한 1,00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가장 비싼 드라마로 기록이 돼요. 6부작에 1,000억 원이면 한 편에 150억에서 그렇죠. 200억 사이가 예, 된다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예.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그게 돈이 이렇게 200억이 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 쉽게 하려면 100억이 든다고 그러면 그 중에 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작비라는 거. 그렇죠. 제작비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작가한테 드리는 비용도 있을 거고 사실은 출연료가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지금 요즘 보통 얘기할 때 전체 편당 제작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스타급 배우들 그래서 한 3명, 4명 정도의 출연진한테 보통 출연료로 가게 된다고 주연 해요. 배우들이겠네요. 그 주연 배우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이 한 편에 25억 원이라고 했다면 한 12억 원 이상 정도는 주연급 서너 명한테 출연료로 가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스태프들도 가고 감독님도 받고 여러 가지 뭐 장비 등등에 쓰이게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주로 사람들한테 가는 건가요? 장비나 이런 데 그렇죠. 많이 사실은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CG 같은 걸로도 많이 이제 후작업도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제작비가 그동안 올랐던 것도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높아져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스타급 배우들 그렇죠. 이 특히 모든 그럴 게 것 같고. 다 일어난 거죠. 스타급 배우들의 비용도 늘어났고 뭐 만드는 사람들의 비용도 늘어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산품들하고 다른 게 보통의 공산품들이라면 빵이라고 한다면 어떤 빵이 되게 히트를 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빵 공장에서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도 늘려서 네네네. 새로운 가격이 형성은 되겠지만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커지기만 하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공급하기에 그 생산 재료들을 갑자기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를 갑자기 늘리기 힘들고 네. 갑자기 좋은 작가들을 확 늘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량을 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일단 가격이 좀 빨리 오를 수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 이게 이제 다른 산업하고 다른 특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워낙에 과거에 한국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제값을 받고 드라마를 만드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보통 드라마한테 얘기할 때 드라마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네요. 이 드라마 제작비 얼마였냐라고 하는데 이 얘기에는 마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네요. 순수하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작하는데 얼마만큼 드는가. 그것도 과거에 방송국들은 한 제작비 한 7, 80% 정도만 방영료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한 20, 30%는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제작해라. 이런 식으로 후원 받든지 뭐 광고 넣고 받든지. 이런 식으로 OST 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을 최소로 줄여서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산업이었던 거죠. 그 제작비를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2016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그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는 너희 제작비 얼마가 드니? 하고 물어보면 이제 100억쯤 듭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10에서 한 15% 정도 마진 쳐서 한 110억 원 또는 115억 원 정도에 사줘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마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유통사들은 이제 전 세계 유통을 하니까 훨씬 우리보다 손이 크잖아요. 네. 국내 방송사들보다는. 그러니까 115억 정도도 충분히 싸다.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서 싸다 하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사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올랐지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 드라마가 여전히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여전히 싼 건 맞습니다. 실제 비교할 수 있나요? 그건? 실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작비들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주 대작들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그때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대작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가격이. 엄청 싸네요. 그렇죠. 절반 이하예요. 하여간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글로벌 유통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뭐 조금 더 가격을 후하게 쳐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가지고 글로벌 유통사에만 파는 게 아니고 국내 OTT나 국내 방송사들도 같이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내 유통사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영업만 하다 보니까 국내 OTT들의 경우는 넷플릭스가 줄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쳐주기가 되게 힘든 거죠. 수익이 그만큼이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힘든 건 사실은 방송사인데 방송사들은 사정이 좀 더 안 좋은 게 요즘 젊은 분들이 텔레비전 잘 안 보잖아요. 네네. 시청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아지면 사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근데 방송사에서는 광고 수익만큼 정도를 드라마 제작비에 쓸 수 있는데 광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광고료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 드라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공되는 드라마들은 사실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생각해 보면 MBC 드라마에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렇구나. 옛날에는 월화 드라마, 네. 수목 드라마 맞아요. 있었죠. 그리고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하는 일일 드라마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 저녁 7시, 8시쯤엔 저녁에 하는 일일 드라마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같은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재방송을 해요. 저녁 때. 재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드라마들이 돌아가고 있던 게 그냥 한 개 만들어서 아침에 틀어주고 뭐 저녁에 재방송을 한다든가. MBC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MBC뿐만 아니라 KBS, SBS도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마의 수를 좀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방송사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2년에 141편이나 만들었는데 왜 23년에 123편으로 줄었는가 하면 사실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약간 수익과는 상관없이 방송사에서 이렇게 틀어주던 드라마들은 확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또 한때는 KBS, MBC, 특히 뭐 MBC 같은 데는 드라마 제국이라고 그러면서 네. 뭐 거기서 글로벌 경쟁력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는 하여간에 방송사에서 틀어주는 게 화제성이나 이런 걸 끌기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히트를 쳤다고 해도 방송사에서 한번 나온 드라마들이 훨씬 화제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TV는 여전히 중요한 창구는 맞는데 이제 도저히 그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제작비를 충당.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돈 주고 경쟁해서 똑같은 품질의 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하고 MBC가 같은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근데 혹시 거기 시장에 티어가 생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비싼 대작 드라마가 있고 글로벌로 나갈 거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전원일기나 이런 로컬한 드라마들 좀 싸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 그렇죠. 사실상 그게 약간 재편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타급 배우들은 넷플릭스 향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약간 이하의 그 수준급에 있는 그 탤런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긴 하는데 이게 또 딱딱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지기가 되게 힘든 게 일단은
그럼 어떤 제작사가 드라마를 하나 이제 구상을 해요. 어떤 작가의 어떤 배우를 넣고 대략 한 100억 원이면 만들겠다고 하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가야 될 때는 넷플릭스 같이 돈 많이 줄 수 있는 데 가겠죠. 그래서 잘 판매가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드라마들을. 그러면 이 똑같은 드라마를 갖고 그러면 국내 방송사나 국내 OTT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100억 얘기하다가 일로 가면은 우리는 사줄 수 있는 게 한 50억 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가 100억 원이 되게 만든 걸 다 50억 원 수준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똑같은 배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는 2배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이 팔리니까 한 절반만 받으세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사들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 넷플릭스에 팔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그 수준에 맞춰서 제작 구조가 나왔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데다 팔아야 되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면 어쨌든 살 수 있는 여력이 줄긴 하겠네요. 지금은 실제로 그 문제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OTT들도 옛날에는 오리지널 투자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오리지널 투자는 우리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 모든 제작비를 투자를 해요. 그리고 IP도 그냥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독점적으로 넷플릭스에서만 보여준다. 이건 우리 거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제작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비싼 투자인데 요즘 글로벌 OTT들도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면서 이제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럼 오리지널 투자 대신 라이센스 투자를 하자. 라이센스 투자는 내가 제작비를 다 투자하진 않지만 IP도 그냥 그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냥 부분 투자비만 내고 약간의 방영, 일정 기간 방영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데에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나는 하여튼 요만큼만 내고 요만큼 우리가 틀게. 이런 드라마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라이센스 드라마로 좀 바꾸는 흐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 게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는 그냥 넷플릭스에서 제작비 다 받고 만들래. 나는 어디다 팔 능력이 없어. 하면은 사실 IP를 못 갖더라도 그냥 오리지널 투자를 받는 게 되게 좋아요. 한 번에 큰 제작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의 그런 능력이 되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IP를 내가 갖고 내가 부분 투자만 좀 받고 차라리 여러 군데에다가 조금 판매를 해서 좀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능력이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분 투자가 늘어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제작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에서 크게 투자를 받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약간 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오리지널 투자를 늘린다 줄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약간 입장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 하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작사가 어떤 곳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제작사들이 요즘은 스튜디오 기업들이 있고 스튜디오 기업 밑에 제작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사마네트웍스니 키스트니 이런 것들은 제작사들. 그러면 스튜디오 기업 아래에 있다면 스튜디오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인가요? 알고 있는 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내지는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 뭐 이런 데가 JTBC 계열인데 JTBC에서 하는 그쪽에서 제작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작사들은 다 넷플릭스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제작할 테니까 오리지널로 투자해라라고 계속 요청을 오리지널로 하고.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제작사들도 있고 어떤 제작사들은 내가 조금 더 여러 군데 팔 자신이 있다 하면은 부분 투자를 받아서라도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의 제작사들의 경우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직접 자기가 파는 것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이른바 이렇게 드라마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고 플랫폼이 MBC, KBS 같은 방송 플랫폼도 있고 뭐 TVN 같은 국산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또 제작하는 프로덕션 기업들이 있고 덩어리가 있는데 플랫폼들은 어렵긴 어렵겠네요. 넷플릭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제작사들은 조금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넷플릭스에도 팔지만 또 다른 데 나가서 다른 플랫폼에도 팔고 이러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게 약간 문제인 게 직접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라고 해봤자 한 서너 명이 있는 제작사들 되게 많아요. 아직도. 네. 그런 제작사에서는 열심히 제작만 하기에도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판매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 판매를 되게 다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긴 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팔려고 하면은 그럴 통로는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다 독점하고 있다면 이게 통로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큰 OTT들도 있지만 좀 작은 OTT들이 이렇게 지역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다 1대1로 부딪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데를 여러 개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드라마를 내가 IP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 개에다 팔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고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냥 한 군데 정도에 팔아서 거기서 제작비 다 받아서 만드는 형태가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익숙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제작비 올라서 힘들다, 뭐 제작 편수가 이만큼이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항상 플랫폼은 독점인 상태, 독과점인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옛날엔 KBS, MBC가 그쵸. 독점 플랫폼이고 네. 지금은 넷플릭스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많은 플랫폼들을 상대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거는 그렇죠. 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않네. 만약에 국내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들도 사실은 넷플릭스와 정면으로 경쟁하려면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네. 이 수익성을 높이는 건 사실 해외에다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이 포화가 돼 있어서 해외 시장에다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OTT나 여러 방송사들과 직접 판매하는 경험을 더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오면 여쭤보려고. 요즘 스텝들 얘기, 이 처우 문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제작 환경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 그게 지금 제작비 올라간다는 얘기가 혹시 그런 문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실 정상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좋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저도 항상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제작비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제작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비가 왜 이렇게 쌌을까? 뭐 외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빨리빨리 찍어갖고 되게 싸게 만드는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정당하게 계약하고 시간 주 52시간 확보하면서 그에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만들다 보면 사실은 과거보다 그 제작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전히 한 10년 전, 20년 전 제작하던 관행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작비가 올라갔냐. 우리 땐 다 정신력을 했어. 네, 혼을 담아서 일해야지. 밤샘해서 이렇게 날짜 줄여서 하면 되는데 왜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작비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제작비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제작비에 맞춰서 제작을 한 걸 더 많이 팔아서 수익성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맞지. 그러네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는 뭐 되게 암울한 것 같은데 방송사들은 드라마 제방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고 국산 플랫폼들은 활로가 사실 넷플릭스에 밀려서 없고 활로가 없고 제작사들은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고 스태프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논의가 되는 게 맞다. 지금 시기에. 왜냐하면 드라마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제작비가 커졌어요. 하여간에. 편수가 뭐 조금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거 하더라도 전체 제작비 규모는 한 3배 이상 4배 늘어난 게 맞아서 이렇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생산 캐파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뭐 출연료는 적정하게 얼마를 주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아직 안 잡혔던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에 한 120편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출연료는 대략 어느 수준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기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드라마들의 제작비를 낮출 수는 없다. 높은 제작비에 맞춰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해외에 팔아야 되고 그래서 넷플릭스에만 의존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우리가 좀 다각도로 파야 되는데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그 산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제작하는 거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제작은 어느 정도 잘 하니까 이걸 이제 판매를 얼마만큼 잘할 것인가 이쪽 인력들이 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CJ에서 그런 거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과는 아직은 그나마 없나요? 대기업 아까 스튜디오 기업들이 약간 그런 인력의 여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기업들은 직접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제작을 기획해서 이것을 어디다 판매할까를 중간 단계에서 고민하는 데니까 저는 대기업에 있는 스튜디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더 강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드라마 그냥 이렇게 보고 재미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한 편에 30억씩, 40억씩, 50억씩 들고 드라마 전체 한 시리즈가 500억, 1000억씩 들어가는 엄청난 산업인 거잖아요. 이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김윤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세계로 가자. 세계로. 비용은 쓰면서 더 많이 버는 게 매출을 중요하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12시 30분에 우리 라이브 하고 있는데 내일은 1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들어오시고요. 네, 내일 또 재미있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